공직자들 보면은 막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막 인상을 쓰면서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가서 물어봐라. 그냥 그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줄 텐데 그걸 뭘 며칠서 그냥 모여가지고 머리를 쥐어 짜고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행정 서비스는 쳐다보고 있는 이 국민 대중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건데 거기다 물어보면 될 거를 굳이 안 물어보고 책상에 모여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과기부는 안 그러죠? 현장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려요.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이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나 이제 스타이펜드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이런 뭐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대학원생들 지원하는 이런 그 비중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랑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일반 대학들도 과기원 정도 수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이제 과기원 제도를 일반 대학원에 전파하는 이런 노력들을 같이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4대 과기원도 부족한 부분들, 뭐 장학금들, 뭐 여러 가지 뭐 연구생활비들 지원하는 것들 아까 발표드린 대로 늘려 나가는 부분 포함해서 네. 균형 발전이 될 수 있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이슬기 총학생회장님 말씀 속에서도 들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나 이 중간 연구 참여자들 그 인공지능으로 소위 리서치나 연구 보전하기 대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끼리 TF도 꾸려서 이런 이야기도 좀 설문도 받아보자고 하고 있고요. 극복책은 뭐예요? 토의 해본 결과 거기에 대한 뭐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에 대한 얘기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공감 가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를 논의장 자체가 없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일단 학생들도 모이고 이제 교수님들도 모여야 되고요. 각 분야마다 사용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디까지 AI를 쓸 거냐 뭐 연구, 뭐 리터러처 리뷰까지는 AI로 그냥 돌려도 되지 않냐 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게 연구자의 기본인데 그걸 하면 어떡하냐 이런 학생들부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 그 각 레벨에 이런 비전이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신뢰나 어떤 믿음이 가야지 함께 빨리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걸 할 때 많은 대화 창구를 마련도 해주시고 학교 차원에서도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올릴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제가 단순한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는 뭐 미적분 뭐 막 계산해가지고 뭐 함수 어쩌고 막 다 손으로 했잖아요. 연구할 때. 근데 어느 날 이 전자계산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전에는 막 이거 막 수학 계산 잘하는 사람 안 틀리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연구 보조자였을 것 같은데 이제 전자계산기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 일이 없어졌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건 또 하나의 도구로 쓰면서 역할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 분야 인공지능 전환 문제도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대안이 나올 텐데 누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 발굴하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간 연구자들이 중간이 비어버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그들에게 새로운 연구 주제를 주든지 아니면 그걸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가끔씩 누구한테 뭐한테 물어보는데 이거 순 틀리더라고 그거. 요새 안 믿어 제가 잘. 꼭 검증을 해봐요. 내가 인용했다가 한번 망신당할 뻔한 일이 있어가지고. 네, 감히 발언 기회를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또 사실 말씀 꺼내시기 전에 그 카이스트 포함해서 또 지역의 일반 대학보다 이제 상황이 좋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도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걸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타이밍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바로 또 넘어가셔서 제가 좀 그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AI라고 하는 대전환이 이제 기술에서 주제이고 하는 건 이제 전체 저희 과학 분야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지만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 해결하는 말씀하신 그 걱정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이 새로운 도구를 또 활용하면서 연구에 더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이제 중간 연구자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저희가 이 환경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전체적인 이 정책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년 정부 총 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예측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그 시기마다 이제 그 뭐 인기 있는 주제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일반 연구자로서 기초적인 거는 꾸준히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각자 자리에서 또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AI 그 데이터화에서도 한 가지 현장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프로그램 자체가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 투입하는 소스에서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희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벌써요? 네, 괜찮으시면 딱 한 분만 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서면 의견서 드렸습니다. 자필로 혹은 QR 코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네 흰색 옷 입으신 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슬립이라는 슬립테크 기업 이끌고 있는 이동원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잠을 보여내는데 좀 집중을 했었고요. 국가의 뭐 다양한 국가 장학 지원이나 이공계 지원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일 때는 창업 연구실 창업 프로그램을 가기정통부 통해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해나가면서 기술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서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이 AI 기술을 사용해서 수면을 보여내는 헬스케어 쪽에 이제 이종산업 간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그 과학기술만으로 이제 사업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규제라는 게 저는 가장 어렵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결국 AI에서 제일 필요한 건 데이터 확보 능력과 연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산 능력은 최근에 많은 GPU를 얻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 확보를 함에 있어서 그 규제가 어떤 병원에서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장벽들이 있어서 그 누구보다 병원이 많은 국가에서 그 병원의 데이터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가지고 오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최근에 다른 분야에서 미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봤을 때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웨이모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운전사가 없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무궁무진하게 정부가 규제 특구를 통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결국 범부처 간의 이런 좀 규제, 과학기술이 결국 앞으로의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규제에 대한 뭐 컨트롤 타워를 어느 부처나 어느 부에서 잡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범부처 간의 협력에 어떻게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이루는지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정철 시장님 아시겠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해요. 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받자는 거지. 뭐. 네, 실제 규제혁신 TF로 벌써 2차 회의를 했고요. 조만간 규제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쪽 채널을 통해 가지고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 데이터 공개 문제는 안 그래도 전에 우리가 공개 토론도 한번 했었는데 그거는 최대한 좀 진전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안기정 대변인. 네. 원래 오늘 내가 울산 사고 현장을 가보려고 네. 했는데 현장에서 아직 수습 중이라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 방해된다고 그래서 안 가기로 했거든요. 네. 좀 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뒤쪽에 의견 듣겠습니다.
네, 거기 여성분께서 손 드셨거든요. 안경 쓰시고 황정화 의원님 뒤에 계신 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이윤경입니다. 저는 올해 2월에 박사를 졸업하고 이제 학계에서 연구계로 막 들어서는 입장에 있는데요. 연구 생태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얘기를 드리면은 그 경제적인 상황을 언급해 주셨지만, 아까 돈을 뭐 많이 버는 사회 이런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 동료들 중에서 특히나 미국 동부나 이렇게 생활비가 비싼 곳에 포스닥 박사후 연구원을 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거기에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오히려 본인 돈을 들여서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왜 해외를 나가느냐? 이것은 해외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연구 환경을 경험하고 정말로 똑똑한 인재풀에서 같이 연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느끼고 후에는 취업시장이나 특히 교수 임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싶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이유인데요. 그 연구 문화 환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듣기만 해서 실제로 가봐야만 알겠지만 외국에서 연구를 하는 것 중에 제일 편한 게 연구비를 사용하는데 제재가 크게 없다는 점, 그러니까 행정 절차, 그리고 어떠한 초자나 실험 기구가 필요할 때 그것에 관해서 정말 경험이 있고 일가견이 있는 그 오래된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들의 조언을 바로 받아서 그것을 구현하는 데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어떤 장비를 활용할 때에도 내가 몇십 년 전에 이런 연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너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은 맞지 않아, 이걸로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제가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이제 저희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환경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여러 정책들이 경제적이나 이런 것에서는 충분히 서포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그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까 보여주셨던 스태프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스태프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학교 연구 기관에도 통하는 것인지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그 연구 출연연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이 스텝 사이언티스트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연구자들이 저희가 이제 현장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행정 업무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이런 어떤 행정 그리고 이제 과학 기술을 이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스텝 사이언티스트가 사실 그 학교 차원 그리고 출연연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통해서 연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자면 특히 장비를 많이 써야 되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비라고 하는 것도 오래 써본 분들은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제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장비 신경 덜 쓰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이 스텝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사실상 비정규적이죠. 과제에서 인건비가 나오면은 유지가 되다가 과제 끝나면 이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출연 연구기관이나 어떤 대학의 블록펀드 형식으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스텝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게 되면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구가 혁신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역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사업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우리 청년 연구원 분들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매우 만족스러워서 말을 안 하기도 하고. 네, 뒤에 손 드셨는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 하루나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제 17년도에 대한민국 정부 조정 받아서 이제 그 학사, 석사 그리고 지금 박사 과정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단계를 올라가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외국인 연구자들의 그 필요성과 그리고 그 관심이 있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석사 때는 이제 뭐 비자 어떻게 이제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박사로 올라오면서 이제 기원자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닥하는 아니면 외국인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족이
그 본인이 이제 그 뭐 우수 인재 비자 이런 거를 다 소지하고 있어도 배우자, 특히 배우자가 F3 비자라는 거를 소지하고 있으면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취업 활동 한다면은 이제 다른 비자로 이제 변경해야 되고, 그 변경하는 이제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좀 그 조건들이 되게 이제 복잡하게 나와서, 이제 최근에 예시를 드리자면 이제 국내 석박 그리고 포닥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이제 박사 과정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제 F3 비자로 취업할 수 없어서 결국은 다 외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 비자인 F3에 대한 그런 혹시 약간 확대하거나 아니면 좀 더 보실 계획이 있으실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부 방침상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해외 인재 유치도 중요한 정책 과제여서 지금 이것도 꽤 검토돼 있었던 것 같은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필요하면 추가로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연구자들 그 탑티어 연구자 그 비자는 좀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실제로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 이제 뭐 비자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뭐 거주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설, 편의 시설 측면에서 이용하는 측면에서 뭐 집계약하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고충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반영해서 최대한 그 우수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잘 챙겨 볼게요. 이거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사실은 해외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영입하면서 지금 첨단 산업 발전을 이뤄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서는 안 될 일 같아요. 네, 의견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갈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안에서 온 한국대학교 치과대학 이정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이 다 아실 텐데,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에서도 보상이 이제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기술이나 특허를 기업이 이전했을 때 돈을 받는 건데요. 그게 원래는 비과세였다가 2016년부터 과세를 바뀌고, 그게 재직을 하고 되게 되면은 근로소득으로 잡혀가지고 한 30-40% 정도 그런 세금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과학계에서 이거를 바꾸자. 그 직무발명 소득세법 개정만 하게 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10년째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대통령님께 근로소득으로 잡혀있는 발명 보상금을 기타 소득으로 해달라라고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와 관심이 좀 많으신가 보네요. 그건 한번 검토는 해볼 텐데, 그거보다는 보상액을 올리는 게 차라리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국가 R&D를 민간 내에 이양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 개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너무 적고, 근데 실제로 만약에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유용하게 쓰이면 그에 대한 보상도 아니 뭐 시장 가격 정도는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금을 깎아서 하는 거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대원칙이라 다른 시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이게 실제 성과가 있으면 이 성과 보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정부로 들어오는 거에 일부를 주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거 아닌가요? 연구 보상 어떤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그냥 평가해가지고 이거 성과 있다 싶으면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현실화 됐을 때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죠. 수익 금액 몇 %죠? 특정 곳에서 기술적인 돼서 현실화돼서 정부의 소득이 생겼을 때 그중에 일부를 네.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비율을 좀 보상 비율을 높이는 게 동기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세금을 안 내는 건 저는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어요. 네, 대통령님, 제가 좀 그런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십시오. 어쨌든 이게 기술 창업 육성 측면하고도 연결돼 있는데요.
많은 어떤 뭐 1인 창업자 또는 이제 소규모 창업자들이 이제 특허를 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기업이나 뭐 출연연에 이제 통해서 이제 보상금을 받는 경우, 뭐 특히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받는 보상금의 대부분, 특허 직무방해명 보상금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월급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최근에 말씀을 들었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살펴봐서 제가 연구해 볼게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다. 네. 네, 한두 분 정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께. 네. 네, 안녕하세요. 3학년, 1학년 아이들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R&D 예산 이렇게 늘려주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꿈을 꿀 수가 있게 된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이 처음에 PPT 띄워주셨던 첫 장면을 보고 초중등 수거 교육이라는 그걸 보고서는 사교육 시장이 더 늘어나겠구나 하는 현실적인 우려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로봇공학과를 가고 싶어하고 너무 어리지만 그리고 둘째 아이는 생명공학 쪽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러한 곳에 관심이 많으니 어머니 어릴 때부터 학원 정말 잘 보내세요. 잘 관리시켜주세요. 라고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코드페어나 과학전람회를 보시면 정말 아이들 과학적으로 정말 똑똑하고 천재적인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막 많이 나서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성과를 내봐야 이거 아까 청년 사업가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정말 영특하니 함께 해보지 않을래라고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얘 지금 내신 관리하느라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이거를 입상을 했을 때 학교 가는데 뭐가 이득인가요? 이렇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과학고도 늘리고 뭐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교육부 차관님도 계시고 하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차관님 어디 갔어요? 입장 곤란한 질문한 거죠, 지금.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 저희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근본적인 너무 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과학, 수학 그런 체험 교육 이런 게 확대되도록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과학 중점 학교를 이제 늘려서 하고 있는데요. 사교육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과기부와 협업을 해서 잘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부분 페이지에 있는 지역 AI 과학 영재학교 확대나 지역 과기원 AS 혁신 허브의 문제는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 문제에 집중하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어쨌든 수도권 집중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는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점 대학 육성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할 거고 그리고 저기 남쪽 지방이나 소외된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는 사람들이 영재학교 이런 걸 워낙 선호하니까 이런 걸 확대하겠다 그 말씀이고요. 어머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길게 봤을 때 내가 과학자가 됐을 때 내가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지는 않는다. 내 실력과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보상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참 올해 내년에 지망을 수시지망에 과기대 이런 쪽에 지망이 두세 배가 늘었다고 하는 기사가 났던데 저는 매우 놀랍다고 생각하면서도 희망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 의대로 너무 많은 인재가 집중이 되면서 그것도 또 나름의 효용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K-뷰티, K-미용의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죠. 매우 잠재력이 큰 산업이기도 해요. 근데 올해는 과학 기술 쪽에 지망자가 많아졌다는 거야. 이 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관계가 조금은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정상적인 나라가 돼가나 보다 이런 것도 있겠죠.
저는 요즘 아이들이 제가 시장할 때 아이들한테 꿈을 다 물어봤는데 다 무슨 뭐 땅 주인 되겠다 이런.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옛날에는 다 과학자, 비행사, 우주인, 뭐 대통령 뭐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주로 돈 버는 거에 관계돼 있는. 돈 버는 것도 그렇게 막 권장할 그런 영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방향을 바꾸는데 국가 영향을 대대적으로 투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좀 방향을 틀어놓으면 쉽게 안 돌아가거든요. 물론 법 제도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 의지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좀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바꿔놔야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겠구나. 과학기술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게 길이 생기는구나. 성공할 길이 생기고 존중받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요. 좀만 더 하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말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러면 저쪽에 네, 손 높이 드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연구를 하고 있는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너무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저는 아까 배경훈 장관님께서 그 소개했던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비전인 교원이니까 제가 전인 교원을 많이 이렇게 늘리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학생이 줄어드는 이런 환경에서 여기 현실적으로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제를 평가하는 사람 6,000명 정도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직책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하게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포닥하고 이제 비전임 교원들이 충분히 대우를 받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임 교원 대비 비전임 교원의 수가 거의 뭐 동등한 정도 수준의 어떤 숫자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임 교원들 이들이 결국 미래 과학기술의 더 중요한 어떤 인재들이니까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게 전임 교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연구 출연연이나 이런 데로 어떤 진출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정규직 교원이든 연구자로서의 어떤 기회를 정부가 좀 계속 찾고 발굴하고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를 위한 어떤 만약 학교에서 이런 전임 교원을 늘리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지원할 부분들 좀 찾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에 대한 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좀 공감하시는 문제일 겁니다. 좋은 어떤 평가위원들 셋업이 가능하냐, 모든 과제마다 이게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우리가 받은 것이 맞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가급적이면 투명성, 이제 실명제, 평가위원 실명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그리고 그 평가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평가위원도 사실 이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을 소집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이렇게 풀을 저희가 잘 세팅을 하고 그분들과 계속 교류하고 어떻게 보면 한 10% 20% 정도는 전담 평가위원을 좀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평가의 어떤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한번 높여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연구 결과들은 무슨 군사 보안이나 이런 것이 해당이 되지 않으면 공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연구한 결과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도 사실 잘 안 되고 있는데 데이터 공개해야 되잖아요. 연구 결과도 그냥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게 그 전부 공개됐다. 예를 들면 이번에 평가를 하게 됐는데 올해 평가 대상은 이거다. 그리고 전부 다 데이터로 공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심심한 사람은 챗GPT에다 물어보든지 이제 이렇게 객관적인 검증은 아니죠. 객관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평가위원들도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은 비공개 불투명성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이 평가도 대상도 공개하고 평가 과정도 공개하고 평가 결과도 공개하고
이렇게 하면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가급적 모든 과정을 좀 공개하고 네, 공개하는 걸 원칙 투명하게 공정하게. 네,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충남대 교수님 그리고 그 이슬기 학생회장님 모두 발언하셨는데 옆에 연구계 네 그리고 산업계 준비된 게 있는데 못 하고 있군요. 대표하신 분들 오셨는데 말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한 말씀씩 좀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차세대 2차전지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환입니다. 저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한 30여 년 근무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1호 국가과학 특임연구원, 대각고 영광스럽게 또 지금 우리 정부 출연기관에서 또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기업에 있다 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도 주로 이제 우리가 과학 인재들 얘기를 하고요.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할 건가 논의 많이 하고 있는데 인재 육성에 못지않게 지금 제가 정부 출연기관에 와 보니까 어떤 그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업에 있으면서 그 정부 출연기관과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는 경우를 보면은 정부 출연기관이 갖고 있는 설비가 기업 못지않게 제법 잘 갖춰져 있는 경우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에서 바라볼 때 필요한 기업에서 얻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출연기관이 충분치 않으면 출연기관에 있는 데이터들을 사실 인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저는 이번에 인재 이것도 중요하지만 각 출연기관이 과연 우리 현재 나라가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과학기술 5대 강국 이런 거에 걸맞게 우리 인프라들을 출연기관이 잘 갖추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로 인프라에다가 별도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이제 과제를 많이 정부 과제가 많이 나오지만 이런 과제들이 인건비로 많이 흩어지는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면 축적된 게 부족한 이런 현상을 많이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기업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런 설비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없었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서 좀 안타깝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설비들을 갖추긴 갖췄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스텝 사이언티스트 얘기도 나왔지만은 연구원들이 계속 그 장비를 오퍼레이션을 하는 오퍼레이터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뭐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또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인데 졸업하고 나면 그 장비에 대해서 또 새로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어떤 그 비연속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좀 인프라를 제대로 좀 갖춰서요. 우리 연구자들이 특히 학교에 계신 분들도 출연기관에 와서 좋은 장비를 만지면서 자기 실력도 향상되고 좋은 연구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직 충분치 않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은 인프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가장 젊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다른 학생분들이 계셔서 저도 긴장을 좀 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디든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를 맡고 있는 김준하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설명 잠깐 해주셨던 오준호 교수님께서 이제 창립하신 이제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는 좀 시작을 했고 열심히 다리 달린 로봇을 만들고 있는 곳이고요. 뭔 로봇이요? 다리 달린 족형 로봇들을 만들고 있어요. 휴머노이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을 열심히 만들어서 지금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있는 현장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에서 이제 더 이상은 작업자분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사실 정책적으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다른 발표 자리에서도 뭔가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오늘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을 때 결국 나라도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거에 더 박차를 해주시는 좋은 결정들을 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있었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공부나 이런 것들을 좀 늦게 시작한 편이고요.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해야지 아니면 내가 로봇을 정말 잘 해봐야지라는 생각도 제가 대학원 와서 조금 나중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다시 되돌아봤을 때 제가 학부 때 뭔가 배우는 수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내가 실제 작업을 할 때 아니면 일을 할 때 어떻게 연결되지? 라는 그 연결성 측면에서 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때는 그저 수업 자체로서만 듣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어린 아이들도 지금 내가 공부하는 수학,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가 실제 내가 일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 실제 작업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를 연결 지을 수 있다면은 정말 강력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은 저희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정 쪽에 이제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늘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었죠. 어디 연구 기관장 아니에요? 예? 부기관장은 기관장을 기회를 드릴까 말까요? 그래요? 그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좌절하고 앉아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기회를 주셔갖고 제 표정이 통했나 봅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는 8월에 그 대통령께서 직접 자문회에 참석하셔서 아까 모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을 흥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오늘 그 인재 양성과 그 R&D 생태계 혁신 이 부분을 좀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좀 빠지지 않았나.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좀 출연연이 지난 한 30년 동안 저희를 옥매왔던 PBS 제도 그게 이제 폐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워낙 30년 동안 관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특히 이제 젊은 연구자들의 약간 혼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문회의 때 우리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연구자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몰입하는 가장 큰 동의는 결국 경제적 이익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무슨 말 하실지 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조언 나왔는데요. 물론 재정 상태가 어렵겠지만요. 우리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여기 과학기술에 계시는 분들 처우를 좀 더 생각해 주시면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고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아까 우리 산학연 네트워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다니면서 보면 대통령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요즘 AI라든가 양자라든가 세계적으로 정말 치열한 기술 경쟁 시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R&D가 아무리 늘어났다고 해도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연구비가 모자른 게 현실이고요. 또 특히 더 중요한 인재, 그 R&D에 몰입하고 있는 인재는 제가 봤을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산학연이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특히 국가전략기술 같은 미래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출연연과 대학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 한 몸으로 가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인재를 이 과학기술계로 유입하는 통로가 되지 않나 하는